네. 봅시다. 아니면은 잘 보기 위해서 앞에 하나를 끌까? 어떻게 조금 더 나은가요? 아니면? 죄송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 응급 조치를 취할 때, 예. 신고해주세요 하면 아무도 신고 안 하잖아. 저희 같은 생인분 신고해주세요. 지정을 해야. 그거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CPR 할 때 항상 배우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럴까봐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시나요? 뭔가 잘 보이시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아무리 그렇죠. 제가 이제 질문할 때마다 이제 대답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문제를 대답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내용은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문법 내용이거든요. 학교 프린트 내용이랑 여러분 교재에 있는 교과서 내용 위주로 좀 촘촘하게 좀 복습해본 다음에 문법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문법 요소들이 그렇죠. 일단은 지난 병정고 시험 문법 잘 보셨어요? 아니 죄송해요. 잘 보셨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 병정고 시험에서 그 문법들이 꽤 어렵게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시 이제 시험지 분석하려고 막 풀어보려 했는데 문법이 꽤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 정도는 이번에는 문법을 좀 더 대비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프린트, 여러분들이 갖다 주신 프린트 보니까 이번엔 생각보다 간단하게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시려면 여기도 막 더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동은 있지만 사동도 빠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사동도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엔 좀 빼셨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험만큼 뭔가 문법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나온 내용들은 일단 충실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클리닉이나 과제들을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또 문법 문제들 많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풀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도록 하고 어쨌든 학교에서 진도 나간 학교에서 쓴 자료 우리도 따라가면서 최대한 꼼꼼히 보는 걸 좀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 수업에서 좋으셨어도 혹은 아직 학교 수업 안 들으셨어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뭐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봐주시면 또 시험 보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높임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높임 표현이기도 하면서 높임 표현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높임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크게 다 아시죠?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 그리고 상대 높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약간 범주화라고 하죠. 일단은 이런 개념이 있어서 크게 나눠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제목에 맞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서 높임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쭉 보도록 할게요. 화자가 어떤 상대나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뭐라고요? 상대나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 즉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이런 것들을 언어적으로 구별해서 표현한 것은 문법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주체, 객체, 상대로 나뉘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표현해볼까요? 주체 높임은 높임의 대상이 뭐죠? 주체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주, 객, 상이 나누는 거니까 주체 높임은 높임의 대상이 뭐겠어요? 주체요. 그러니까 주체 높임이니까 주체겠죠. 주체일 텐데 주체란 무엇이냐? 여러분 문장의 주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겠죠. 객체는 문장의 객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쓰는 거. 상대는 문장의 상대를 높임의 대상으로 쓰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높임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재에선 여러분들 학교 문법 프린트에서는 높고 낮은 정도로 총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이제 주체, 객체는 전부 다 높임 표현을 쓰고요. 상대 높임에서 높임 표현이나 낮춤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요것도 아시죠? 주체, 객체는 다 높이는 표현이고 상대 높임은 높임 표현도 있고 낮춤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주체 높이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들 보시면은 문장에서 서술에 주체를 높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할 필요 없이 여러분 문장에 주어가 높아지겠구나. 주어를 높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주어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실현 방법을 봅시다. 일단은 실현 방법, 그러니까 높임의 표현을 쓸 때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여러분은 쓸 수 있는 방법은 주격조사를 통해서 문장의 주어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 들어가 볼까? 여러분 높임 표현이 아닌 주격조사. 국어의 주격조사 뭐 있습니까? 아, 죄송해요. 은근히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1학년 2학기 때 시험법이기도 한데 은근은 여러분 국어에서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알고 계셨나요? 예. 우리 주격조사로 은근히가 아니고 약간 편하게 쓰잖아. 맞아요. 은근히 주격조사처럼 쓰일 때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국어에서 은근은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가라고 해야 돼요.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 맞아요. 이 문장 성분이 시험 범위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자세히 다뤄줄 거고 아무튼 여러분 국어의 주격조사는 이가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가를 활용해서 주어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가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될까? 간절히 쉽게 생각해보면 되죠. 예. 국어 선생님이 죽었다. 미안해. 예문이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오네. 근데 나쁘지 않아. 국어 선생님이 죽었다. 학교 선생님 같잖아. 볼게요. 국어 선생님이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죽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높임 표현을 써서 한다고 해볼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높이면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예의를 차려서 쌤을 높인다고 생각하면 뭐를 바꿔야 좀 높임이 자연스럽죠? 국어쌤 깨서 뒤졌다라고 하면 안 되고 죄송해요. 나 진짜 이런 건가 보다.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렇게 갔을 때 자연스럽게 할 때 우리 이를 깨서라고 바뀌었죠. 맞습니다. 주격조사 이가를 쓰는 게 아니라 주격조사를 깨서를 쓸 때 우리는 이 문장이 높임이 실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여기에 들어갈 말 실현 방법 주격조사 깨서를 쓴다. 이게 첫 번째 실현 방법이에요. 주격조사 깨서를 쓴다.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 우리 방금 문장에서 죄송해요. 방금 문장에서 이거 이상한 예문이지만 계속 써보도록 하자. 선생님께서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웃기지? 글쎄 왜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가다라는 말을 썼죠? 죽다의 높임 표현으로 돌아가다라는 어떤 특수한 말을 쓴 거죠. 그래서 뭐다? 특수어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국어에는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말들이 있어요. 그러한 단어들을 특수어휘라고 하죠. 그래서 죽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돌아가다,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높임이 실현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예. 또 예문을 만들어볼까? 이번에는 살려보자. 국어쌤께서 수업한다.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를 그래도 더 높임에 맞게 표현하려면 여러분들 뭐로 좀 바꿔야겠습니까? 수업한다를? 그렇지. 수업하신다로 바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한다와 하신다의 차이를 볼까? 여러분 혹시 형태소분석 평소에 해본 적 있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찍어서 물어볼게요. 한다와 하신다의 형태소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야.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한다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항상 여러분 형태소 분석할 때는 기본형을 생각해보세요. 한다의 기본형은 뭐지? 하다죠, 그쵸? 하다에 뭐가 붙은 거야? 니은이 붙었네요. 그리고 또 뭐가 붙은 거야? 종결해야 되니까 다라는 뭐가 붙은 거지? 하신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다에 씨라는 친구가 붙었네. 그리고 역시 니은이 붙고 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형인 하다를 활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요 니은은 뭐죠? 요 니은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다와 한다의 차이는 시제, 현재의 의미를 더 세게 만들어주지. 그럼 배우실 거예요. 아무튼 어때? 그래서 하다에 현재 의미가 들어간 니은이 붙어서 한다라는 말이 된 거고, 한다와 하신다의 차이는 어때요? 다 똑같아. 이것도 하다에 니은 붙고 다가 붙었는데 유일하게 추가된 친구가 바로 이 시죠. 즉 높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추가된 건 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높임의 선어말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어말어미 시를 쓰면 됩니다.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주격조사 깨서를 쓸 수도 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높임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말들, 특수 어휘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선어말어미 시를 붙여서 전부 다 주어를 높이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억해주세요. 주격조사 깨서 특수어휘 활용 선어말어미 시 쓰면은 주체 높임을 할 수 있다.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도 국어 선생님으로 만들어 오셨네요. 학교에서. 한번 보자. 국어 선생님께서 주신 행사 참가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지? 자, 여기서 우리 높임 표현에 사용된 요소들 다 찾아볼까? 일단 어때? 국어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국어 선생님께서라고 했었지.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준이라고 안 하고 국어 선생님이 주신이라고 했었죠. 이거 어때요? 여기에 그렇지 주격조사 깨서가 쓰였고 주시다. 여기에 선어말어미 시가 쓰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높임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격조사의 활용, 선어말어미의 사용. 그리고 여기에는 특수어휘까지는 쓰이지 않았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렇지 요거까지는 다루셨네. 여러분 사실 주체 높임에는 이게 뭐 한번 머릿속으로 넣어보세요. 주체 높임에는 여러분 직접 높임이나 간접 높임이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 여러분 직접 높임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주어를 직접 높이는 행위죠. 여러분 간접 높임이란 무엇일까? 학교에서 또 수업을 나가셨을 텐데 간접 높임은 여러분 주어 자체를 직접 높이기보다 여기 있는 뭔가 이 빈칸에 답을 만들어보죠. 높이려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높이려는 대상의 신체라던가 높이려는 대상의 소유물이라던가 높이려는 대상의 생각이나 사상까지. 그러니까 주어를 높이는 건데 주어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주어 높이려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신체 소유물, 생각, 사상 등과 같은 것들을 높일 때 그렇죠. 등과 같은 것들을 높일 때 서술어에 이거 똑같아요. 시,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높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간접 높임은 어떻게 활용된다?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는 이 예언 표현이 있는데 그렇죠. 높이려는 대상에 우리 꺽쇠를 한번 쳐볼까? 우리 뭘 높이고 싶은 거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높이고 싶은 거죠. 근데 말씀이라는 건 뭐야? 높이고 싶은 교장 선생님이 가진 어떤 행동 같은 거죠. 교장 선생님의 소유물 행동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높이고 싶은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했죠?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시겠습니다. 시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이 선어말음이 시를 사용해서 높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를요? 교장 선생님 자체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말씀. 교장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높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볼게요. 여러분, 할머니의 손이 고우십니다. 이것도 어때요? 곱다. 원래는 여러분 곱다였겠지. 곱다였는데 뭐가 추가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시가 추가돼서 여기서 높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할머니 자체가 아닌 할머니가 지닌 신체, 할머니의 손을 높이기 위해서 선어말음이 시를 또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간접 높임에서 여러분, 이거 혹시 학교에서 배우셨을까? 특수어휘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특수어휘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장으로 바꿔볼까?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바꿔볼게요. 잘 봐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볼까? 이따의 특수어휘는 뭐죠? 이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말. 계시다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높이려는 대상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으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높여야 되긴 하지만 특수어휘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간접 높이면서 여러분 특수어휘를 안 써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높이긴 높여야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보다는 있으시겠습니다. 시를 써서 높이긴 높여야 되는데 특수어휘를 쓰면 안 됩니다. 요거 좀 한번 기억해 주세요. 뭐다?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어휘를 쓰지 않는다. 요거를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객체 높임으로 넘어갈까? 네. 예문 하나 더 보여드릴까? 예문 하나만 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어때요? 할머니, 이 예문을 변형해서 말해드려 볼게. 할머니의 손이 할머니는이라고 하죠. 할머니는 손이 편찮으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틀려요? 할머니의 할머니 손을 지금 높이는 상황인데 그러면 간접 높임이거든요. 간접 높임인데 편찮다라는 특수어휘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됐고 어떻게 써야겠어요? 할머니 손이 아프에 시를 붙여서 아프시다라고 써야겠지. 요런 거, 간접 높임에서 특수어휘 쓰지 않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문 하나만 더 봤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객체 높임을 한번 보죠. 다음은 객체 높임입니다. 오케이. 객체 높임이 뭡니까? 아까 우리 주체 높임이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거였다면 객체 높임은 말 그대로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장의 객체란 무엇입니까? 문장에서 뭘 객체라고 부르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체란 뭐야? 서술어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체란 뭐야? 서술어를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객체는 여러분 서술어가 지시하거나 서술어를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뭐 용어로 쓰면은 문장의 목적어랑 부사어가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긴 하는데 이 목적어나 부사어를 여러분 문장 속에서 객체라고 보는데요. 전부 어때? 주체는 서술어를 하는 대상이고 그 서술어를 받거나 서술어와 관련된 대상이 여러분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실험 방법 볼게요. 객체 높임에서는 무엇을 사용하는가? 일단은 여러분
부사격 조사인 깨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일단 예문 한번 볼까, 여러분? 신청서는 담당 선생님께 드리면 돼. 여러분 이거 담당 선생님이 아니라 만약에 높임의 대상이 아닌 친구가 들어간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친구한테 깨라고 해서 높임을 쓰면 이상하잖아. 그럼 원래는 뭘 써요? 친구에게를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높임의 표현이 아니라 일반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신청서는 친구에게 드리면 되도 아니고 주면 된다라고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높임이 어떻게 실현됐어? 걔가 여러분 깨로 바뀐 거죠. 친구한테 쓸 때는 여러분 에게를 쓸 거야. 친구한테 쓸 때는 에게를 쓸 거야. 근데 높임의 대상이 선생님으로 바뀌니까 깨로 바뀌었죠. 맞아요. 여러분 이 부사격 조사 깨는 원래 에게였습니다. 누구에게? 그런데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깨로 바뀌는 거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보이지? 친구로 바꾸면 여러분 주면 돼라고 하는데 높임의 표현을 쓰기 위해서 드리면 돼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쓸 수 있다? 특수어휘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개체 높이,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가 지시하는 대상 개체를 높이는 것이고 실험 방법은 여러분보다 부사격 조사 중에서도 높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깨, 그리고 아까 봤었던 높임을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인 특수어휘를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이 예문에서 그렇지. 높임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본 건데요. 어디가 있어요? 담당 선생님 깨. 그리고 어때? 주면이 아니라 드리면. 이 두 부분에서 부사격 조사 깨와 특수어휘 드리다를 통해서 그렇죠.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객체 높임법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자, 상대 높임인데 그러게 여러분 뭐 이거 사실 이만큼 나와서 하는 표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안 나왔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약간 두려워. 원래는 여러분 이게 뭐야? 하십시오 하고 하게 해라 해체 이거를 이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평서형 문장, 뭐 의문형 문장, 뭐 감탄형 문장, 뭐 청유형 문장 해서 외우는 표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안 써요? 아직은?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최대한 이 학교 프린트에 나온 내용 위주로만 가볼게요. 봅시다. 자, 상대 높임이란 무엇인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뭘 높여?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상대란 뭘까? 여러분 상대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말하는 이 화자가 화자라는 개념 나왔으니까 익숙한 거 있지 않습니까? 듣는 이, 즉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청자를 높이거나 이게 중요하지.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상대 높임,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에서는 높이는 표현만 나왔다면은 상대 높임에서는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전부 다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실험 방법은 뭐다? 실험 방법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니까 문장의 끝을 가지고 높임 표현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실험된다? 주로 문장을 끝맺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봐봐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까? 뭐가 높고 뭐가 낮은지 여러분 느낌을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숙제하십시오. 여러분 숙제해라. 뭐가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뭐가 듣는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높임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쪽이 높임 표현을 쓴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갈수록 높임 표현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낮춤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 표를 보면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를 이렇게 뚝 나눠서 이쪽이 높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오히려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 이쪽은 낮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막 사실 이것도 용어가 있거든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혹시 이런 용어 들으셨나요? 아직은? 네.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쪽이 많이 높여서 아주 높임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어느 정도 이제 높여서 예사 높임이라고 해. 그리고 하계도 어때? 숙제하게. 보다는 숙제해라. 죄송해요. 숙제하게, 숙제해라. 이것도 어때요? 이쪽이 더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추는데 얘는 조금 낮춘다 그래서 예사 낮춤이라고 하고, 해라는 낮추는데 많이 낮춘다고 해서 아주 낮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도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높이는 거,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낮추는 거.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써드려야지. 전부 다 뭘 통해서 여러분 높이고 낮춤을 하고 있죠? 전부 다 어미. 끝내는 말들을 통해서 하십시오를 쓰냐 해라를 쓰냐에 따라서 높임과 낮춤이 달라진다. 즉 전부 다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종결어미로 상대 높임, 청자에 대한 높임이 실행된다. 그래서 먼저 격식체를 여러분 살펴봤는데 사실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 격식체와 비격식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식체는 여러분 이 부분 설명 보세요.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전 수업할 때 항상 격식체를 쓰라고 노력합니다. 예. 하거든요. 하려다가 합니다라고 한 거지. 예. 전 수업에 항상 격식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비격식체의 표현은 비교적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해요는 비격식체 중에서도 높임 표현이 되고요. 해체는 비격식체 중에서도 낮춤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상대의 높임에는 공식적인 자리고 격식을 갖춰야 하는 거에서 쓰는 격식체, 비공식적이고 친근함을 나타내는 비격식체가 있으며 격식체에 4개가 있죠. 왜 4개가 있겠어요? 2개는 높여주는 거, 2개는 낮춰주는 거. 비격식체에는 2개가 있죠. 왜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높여주는 거, 하나는 낮춰주는 거. 이렇게 일단 구조를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오케이? 듣는 청자를 위한 거다.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예문을 하나 볼까요? 선생님, 신청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자, 이 문장이 여러분 항상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 청자를 생각해요. 청자 누구예요? 선생님. 그랬을 때 여러분 선생님은 높여야 되는 대상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 높임을 할 때 항상 청자가 누구지부터 생각하면 좋아요. 지금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니까 선생님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숙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듣는 사람을 위해서 어미를 씁니다로 썼죠. 그렇죠. 씁니다를 쏨으로써 여러분 격식체에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임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청자를 생각하면서 표현을 만들어가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 표에 대한 설명도 했고 여러분 밑에 있는 예문 가꾸는 연습 역시 학교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4개의 예문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여러분 청자, 상대 높임이니까 청자를 구분짓고 그 청자에 대해서 어떤 높임 표현을 어떻게 높임 표현을 하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 아, 이거 전두자 높임인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죠? 죄송해요. 선생님이겠지. 나를 높일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높임의 대상 선생님이고요. 나에게 질문을 한다. 즉 선생님을 일단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 높일 수 있죠? 일단은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이거 그리고 주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이야, 상대 높임이야. 주객상. 아 죄송해요. 이게 뭐겠어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에 뭐겠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한다. 문장에 서술어를 하는 게 선생님이죠. 이거 주체 높임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라는 주체 높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깨서를 쓸 수도 있고 특수 어휘를 쓸 수도 있고 시라는 선어말 어휘를 쓸 수도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선생님 깨서 선생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다가 이제 선어말 어휘 시를 붙여서 하신다. 요렇게 바꾸면은 주체 높임이 실현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봅시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높여야 되는 대상 누굽니까? 왠지 아저씨일 것 같죠? 아저씨를 높이려는데 그럼 여러분 아저씨는 아저씨를 높이는 이 표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에 객체 높임이에요. 그렇지. 왜냐면은 준이가 안부를 묻는다. 즉 안부를 묻는다는 이 서술어가 누구를 향해 묻는 거냐? 맞아요. 서술어의 대상이 아저씨라는 객체가 나오죠. 이 문장에서는 부사어가 되고요. 그랬을 때 아저씨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높임을 표현을 만든가? 말 그대로 준이는 높일 필요 없으니까 준이가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아저씨를 높여야 되는데 객체 높임을 할 때 부사어 부사격 조사 뭐 썼었죠? 깨를 썼었지. 아저씨 깨. 준이가 아저씨께 안부를. 그리고 어때요? 높은 대상에게 무언가를 물을 때 우리가 여쭙다라는 표현을 활용하죠. 근데 여러분 객체 높이에서 특수어 있을 수 있었어요?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묻는다도 특수어 있어서 여쭈는 다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 깨를 썼고 특수어휘까지 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예문까지 봤어요. 봅시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좀 높여서 볼게요. 명규가 할아버지를 데리러 간다. 일단 높임의 대상은 여러분 할아버지임을 알 수 있고요. 이 문장의 주어는 여러분 명규죠. 명규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봅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이 데리러 간다는 행위, 서술어의 행위를 받는 이 문장의 객체가 되죠. 정확히는 목적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3번 문장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높임은 객체 높임이래요. 목적어는 부사로 높이는 게 객체 높임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객체 높임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일단 영규 자체는 높일 필요가 없지. 그래서 명규가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할아버지를 여기는 뭐 부사격 조사 깨가 붙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할아버지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어떻게든 이 할아버지에 대한 행위를 높여야 돼. 그래서 데리러 간다? 모시러 간다로 바꿀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높임이 실현됐고 우리 특수어휘를 써서 객체 높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중에 이걸 했구만. 그리고 높임 실현 방식으로 특수어휘를 썼구만.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개 한 번에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높임이면서 주체 높임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일단 잘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4번 가봅시다. 할머니는 귀가 밝다라고 했었죠. 그럼 높임의 대상은 뭐죠? 할머니의 정확히는 귀가 되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할머니의 귀 어떻게 높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어때요? 할머니 는 쓰기보다 여러분 사실상 이 는에 대한 것들을 할머니 깨서로 바꾸면 또 좋지. 그래서
주격조사 깨서를 쓰면 알 수 있고요. 할머니께서 귀가 신체 밝다가 아니라 밝으시다 해서 여기서 선어말 어미로 높임 표현을 손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선어말 어미로 높임 표현을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시다라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주격조사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그렇죠. 할머니의 귀를 높이게 되었었죠. 간접 높임.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주체 높임 중에서도 간접 높임이네요. 주체 높임 중에서도 간접 높임이고, 선어말 어미 씨랑 할머니의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한 걸 알 수 있구만.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2번도 한번 가볼까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도 답을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채널명만 들으시지 마시고 한번 답을 만들어 보면서 학교 문법 내용 복습한다. 그리고 계속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버지가 식구들과 저녁을 먹었다. 일단은 높임의 대상 찾아야지. 누굴 높여야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를 당연히 높여야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높이는 데서 주체 높임 써야겠구나 라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 높임을 한번 실현해 봅시다. 아버지가 어색하죠. 아버지라는 주체의 조사로도 높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를 쓰면 되고요. 이 식구들까지 높일 필요 없죠.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시를 써서 먹으셨다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 보통 먹다는 특수어휘 활용하지. 그래서 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주격조사 그리고 특수어휘 활용해서 주체 높임 실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드셨다. 그리고 또 드시다 말고 또 잡수다라는 특수어휘도 아시죠? 잡수셨다도 성립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이 문장도 역시 높임 표현을 만들어 보죠. 어때요? 일단 나는 높일 필요 없지. 근데 공원에 가는 이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는 높여야겠죠. 그랬을 때 할아버지 이 문장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객체 높임을 실현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나께서라고 하면 안 되죠. 나는 그대로 가도 돼요. 할아버지를 데리고 부분에서 특수어휘 쓰면 되겠네. 모시고 특수어휘 쓰죠. 공원에 갔다. 네,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선생님, 나는 점심을 먹었어. 일단 나는 높일 필요 없지. 이 문장에서 여러분 선생님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뭘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청자가 됩니다. 선생님이 청자구나. 이거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그럼 여러분 어떤 높임 표현 써야겠어요? 상대 높임을 써야겠지. 상대 높임을 쓰는 방법. 자, 그랬을 때 선생님 맞아요 여러분. 나는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때요? 저는이라고 했을 때 상대를 좀 더 배려해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저는으로 바꿀 수 있고 점심을 뭐라고 바꿔야겠어요? 먹었다요? 뭐 이렇게 바꾸면 될까? 죄송해요. 요즘 그런 말투 쓰잖아요. 먹었다요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거 예를 들어서 격식체와 비격식 다 해볼까? 여러분 격식 비격식 한번 다 만들어 볼까요? 격식 쓰면 어때? 선생님 전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비격식 쓰면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선생님 저는 점심을 우리 비격식에 못 챘어. 뭐 있었어? 해요와 해 있었지. 근데 요가 높임 표현이라고 했었지. 그럼 어때요?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격식을 통해서도 높일 수 있고 비격식체를 통해서도 높일 수 있어요. 왜? 상대 높임이니까. 어쨌든 청자가 나보다 높임의 대상이므로 격식체나 비격식체를 활용해서 높임을 활용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높임 표현들 쭉 좀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교재 내용이 굉장히 좀 간단하게는 했어.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가 많은 걸 다루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그러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복습도 잘 하시면은 충분히 잘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제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제. 네. 아, 추워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자연스럽게 또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제가 항상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무셨나요? 죄송해요.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인데 이제 주말이면 보통 다음날 좀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뭐 1시, 2시까지 죄송해요. 다 하셨죠? 모르겠어. 빨리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시험 기간에는 주말 때 좀 시간 더 해서 여러분들 시험 좀 보지 마시고 그렇죠. 약간 공부도 좀 하고 복습도 하고 주무셔야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진짜 많은 입시 제도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잠깐 이제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좀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2학년부터 새로운 교육 과정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학생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진짜 열받는 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학생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실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수능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시대가 되셨는데 일단은 뭐 1, 2학년 때는 학생부 열심히 받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세요. 수능 공부는 여러분 방학 때나 이럴 때도 뭐 사실 충분하거든요. 방학 때 이럴 때 여러분 수능 공부 좀 하시고 평소 학기 중에는 내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둘 다 여러분들 다 챙겨두셔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학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들 갈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시고 시험 기간에는 주말에 그렇죠. 아마 이게 쇼츠나 이제 릴스 보기보다는 최대한 또 공부를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까? 아무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전에 주로 저도 이런 말 하지만 저도 자기 전에 쇼츠 릴스 보고 잡니다. 근데 이제 좀 끊으려고 해요. 이제 뭐라고 그러죠?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편해진 세상이 돼버렸어. 옛날에 여러분 뭐 어떤 도파민이나 즐거움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죠?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근데 지금 어때요? 누워서 이제 핸드폰만 키면 도파민이 막 쏟아지니까 우리가 점점 더 뭐랄까 너무나 어떤 쉽게 보상을 바라고 이제 끈기 있는 어떤 이제 오래 지속하는 행위들이 쉽지 않은 거죠. 또 좀 도전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학교 학생들 얘기지만 인스타 죽순이가 있었거든요. 여자 학생이다. 인스타 죽순이 학생이 있었어요. 이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인스타 죽순이라고. 제가 폰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인스타 사용 시간이 뭐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험 때 좀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이거 어플 잠금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이제 폰 잠금하면 쓸 수 있는 어플, 쓸 수 없는 어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 잠금을 했습니다. 선생님 비밀번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까먹었어요. 45% 줬거든요. 진짜예요.
다시 못 풀어주고 이제 시험 때 그래서 리셋해서 다시 복구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어플 작업 이런 걸 통해서 인스타를 끊게 되었어요. 적어도 시험 기간 동안에는 그 하루에 뭔가 9시간, 10시간 하던 인스타를 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본인의 의지로 내가 뭔가를 멈추기가 힘들다 한다면 이런 잠금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꽤 효과가 좋았어요. 물론 걔 인스타 안 하자 뭐 네이버 블로그 보고 막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가장 오래 딴짓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주변 어떤 분들에게 아 나 이 어플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아 나 이 행동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잠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또 의지를 보여주시면 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뭐죠? 뭐 하나 그러니까 사회 역사인가 하나 빼고 다 1등 나왔었어요. 그 정도 의지 있어요. 죄송해요. 인스타를 잠글 수 있는 정도의 의지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표 여러분 시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요, 일단은 여러분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하는 이가 말을 하는 때인 발화시. 발화시는 뭐라고요? 말하는 때 발화시고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때인 사건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수직선상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때 발화를 하고 있어. 내가 이때 말을 하고 있어요. 발화시. 한번 봅시다. 나 어제 저녁에 또 야식 먹었어. 여러분 야식 먹은 일은 이 발화시보다 과거에 있나요? 미래에 있나요? 어제 또 야식을 먹었어. 어제 야식 먹은 사건은 시간으로 봤을 때 과거에 있죠. 자, 이런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사건 시가 여러분 발화시보다 과거에 있습니다. 이런 걸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과거 시제예요. 그럼 똑같겠죠, 여러분. 사건 시가 발화시가 일치해. 나 지금 야식 먹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을 여러분 현재 시제라고 부르고 나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야식 먹겠어.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미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미래 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화시를 기준으로 이 문장의 사건 시가 과거에 있느냐 일치하느냐 미래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들 인생 15년, 16년 동안 계속 써오셨던 거예요. 현재, 미래, 과거에 대한 표현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16년 동안 계속 써오셨던 거라 아마 어렵지 않게 어제 있었던 일, 내가 나중에 할 일, 지금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세부적인 내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거 시제입니다. 뭐라고요? 사건시, 발화시를 나눴을 때 사건시가 여러분 뒤에 있어요. 사건시가 여러분 시간적으로 과거에 있습니다. 앞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여러분 실현 방법을 잘 보셔야겠죠. 실현 방법은 어떻게 실현된다? 주로 서나말음이 아시나 어에 의해서 실현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영화관에 갔다. 자,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죠? 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랬을 때 이 과거 시제가 어떻게 실현된 거야? 여러분 역시 과거 시제가 실현된 모습을 보려면 현재 이거의 기본형을 써보시면 됩니다. 갔다의 기본형은 여러분 가다죠. 가다에다가 지금 뭐가 붙은 거죠? 가 플러스 플러스 가인데 요 아와 요 아가 중복되니까 줄임말이 돼서 갔다가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at을 써서 여러분 과거 시제를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요? at이나 of 같은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과거 시제가 표현될 수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봅시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하기 위해 at, ot이나 ot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이랬을 때 이것을 단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그래서 at을 쓸 수도 있고 at엇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과거라면 여러분 at엇을 쓰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라는 단절의 의미가 조금 더 생기게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저 선수는 예전에 배구 선수를 했었대. 했과 여러분 했엇을 봅시다. 이것도 한번 할 말이 있네. 여러분 했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했다의 기본형. 항상 기본형을 생각하면 돼요. 하다겠죠. 하에 여러분 at이나 ot을 붙이는데 하는 특별하게 엿이 붙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엿이 줄어서 줄임말이어서 여러분 해시 되는 거예요. 했었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에 엿이 붙은 다음 어시 또 붙은 거지. 왜냐면 왜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좋지. 하에 엿 어시 붙어서 했어시는 거겠죠. 즉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ot을 썼냐, ot을 썼냐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배구 선수를 했대라고 생각했을 때는 단순한 과거지만 옛날에 배구 선수를 했었대. 즉 ot을 썼을 때는 여러분 지금은 배구 선수를 안 하고 있는 단절의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t과 ot 그리고 atot과 otot 발음도 힘드네요. 이 둘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세요. atot이나 otot을 사용하면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은 단절의 의미가 강해지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밑에 예문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는 그렇죠. 더를 사용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어제 보니 가게가 생겼더라. 이거 어때요? 마치 내가 어제 새로 생긴 가게를 눈으로 직접 본 경험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더가 붙을 때는 경험이나 회상의 의미가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나 더까지 갔죠. 이제 여러분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된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음 문장. 일단 볼게요. 요거는 조금 잘 봐주세요. 관형사절로 안길 때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던이, 형용사이다에는 던을 덧붙였을 수 있다. 일단은 태산 같은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씩 볼게요. 일단 관형사는 뭡니까? 요거는 여러분 한번 이해해주세요. 관형사는 뭐죠, 여러분? 죄송해요. 관형사 뭐예요? 관형사는 여러분 수식하는 거고 주로 명사, 즉 체언을 수식하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체언을 수식하는 게 관형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예문을 할 때 일단은 여러분 혹시 품사 배우셨나? 일단은 품사 뭐예요? 맞아, 동사예요. 동사의 역할은 뭐죠? 문장에서 어떤 행위 서술어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 일따로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어요. 근데 아까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라고 했죠? 관형사라고 했죠. 즉 여러분 일따라는 동사를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활용을 하면 되지. 따라오고 계시. 이게 쉽게 갈게. 한마디로 일단은 책을 수식 못해. 책 일따지 어떻게 일책?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단을 가지고 책을 수식해주고 싶어서 뭘 붙이는 거야? 이 다가 아니라 이 는으로 바꾸면 어때요? 책을 수식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라는 어미를 는이라는 어미로 바꾸면 책을 수식해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 이 는이라는 어미를 그럼 뭐라 부를까요? 관형사 역할을 하게 해주는 어미. 그래서 이 는이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실 때는 일단 용어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돼. 관형사란 뭐냐? 체험, 명사 같은 거 수식해주는 애들. 그럼 관형사형 어미는 뭐겠어요? 관형사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 일단은 책을 수식 못해줘. 근데 일단을 가지고 책을 수식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럼 다라는 어미가 아니라 는이라는 어미를 쓰면 읽는 책, 읽다. 읽다의 의미가 책을 수식할 수 있게 되네. 그러니까 는은 뭐다?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관형사의 역할을 시켜주는 어미다. 이게 바로 관형사형 어미예요. 뭐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쉽게 정리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라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 2학기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정리해 두시면 좋아. 파이팅. 여러분 그래서 관형사 절로 앉을 때는 관형사절이라는 거 그렇지 관형사 역할을 하는 뭔가 절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볼게. 여러분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나 던이 형용사와 이다에는 던을 덧붙여서 쓸 수 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저것은 내가 읽었던 책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 저것은 내가 읽던 책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은의 역할은 뭐겠어? 책을 꾸며주기 위해 사용하는 관형사형 어미고요. 근데 여러분 읽은 책 하면 우리가 지금 시제 배우는 거니까 어떤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지죠? 읽은 책. 과거의 느낌이 강해지죠. 오케이? 읽은 책 하면은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를 쓴 거고 과거의 느낌이 강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가볼까? 여러분 읽다를 책을 꾸며주는 관형사로 만들고 싶어. 그럼 관형사형 어미 써야겠지. 근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읽고 싶은 책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뭘 쓰면 되죠? 읽책.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읽은 책과 읽을 책의 차이. 읽은 책은 여러분 과거라는 내가 과거에 읽었던 책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중에서도 과거 시제 느낌이 들어간 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네, 계속해서 볼게요. 읽던 책은 어때요? 이것도 과거 중에 경험까지도 느낄 수 있는 책이지. 어떤은요? 이거 어세다가 더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역시 과거에 내가 읽었던 책이라는 과거의 의미를 살려주는 전부 어미들이 되죠.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자. 자, 다음에는 학생이다. 여러분 항상 기본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이다를 가지고 이번에는 시절이라는 이걸 쓸게요. 학생이다라는 여러분 서술어를 가지고 이번에 시절을 꾸며주고 싶은 거야. 그럼 뭘 바꿔야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다가 아니라 다른 어미를 써야겠죠. 학생인, 학생이던, 학생일이라는 식으로. 자, 그랬을 때 과거의 의미를 살리려면 어떤 어미를 써야 된다? 이에다가 넌을 붙여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던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의미가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뒤에 건 어때요? 학생이었던 어떤을 썼죠. 이랬을 때 과거의 중에서도 더 옛날 과거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다? 일단은 그렇죠. 동사 부분에서는 혹은 ot을 쓸 수 있고요.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 부분에서는 은이나 던을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시간 부사. 그렇죠. 여러분 문장에 어제 몇 시간 전에 이런 표현들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과거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휴, 좋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까 언제서 봤었죠? 이거 과거 시제 표현할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쓰이지만 미래에 실현될 것을 인식하는 표현, 현재의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너 이제 누나한테 혼났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혼나고 있나요? 앞으로 혼날 거잖아. 그럼 이거 엇을 썼지만 미래에 실현될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표현으로 알 수 있어요. 너 이제 누나한테 혼났다. 우리가 엇은 과거 시제를 쓸 때 주로 쓰지만 맞습니다. 미래에 실현될 것을 인식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민수가 어머니를 닮았다. 닮다의 과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닮아왔었던 것. 즉 현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엇을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엇이 여러분 과거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실현될 것에 대한 인식, 현재 상태에 대한 지속, 여기서도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제 현재 시제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가 끝나고 춘천 한번 가실까요? 예. 파이팅! 가봅시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여러분 이 수직성상에서 제가 항상 사건시와 바라시를 기억하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입니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요 그래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실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항상 실현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어떻게 실현되는지 봅시다. 동사의 경우에는 성함말음이 는으로 혹은 니은만 붙이는 것으로 의해 실현되고, 일단은 꺾어서 볼게요. 동사의 경우에는 는이나 니은으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때요? 국어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일단은 높이 표현 생각하지 않고 해봅시다. 자, 이거가 기본형이고 여기서 여러분 현재의 느낌을 주고 싶어. 그럼 뭐 쓰면 된다? 는이나 니은 쓰면 된다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뭐로 바꿀 수 있죠? 한다로 바꿀 수 있죠. 즉 니은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지금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고 있는 현재 시제의 의미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사의 경우에는 는이나 니은을 붙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동사랑 형용사형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형용사나 이다의 경우에는 그냥 기본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때요?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써볼게요. 모습이 형용사입니다. 저 형용사 예를 들어 항상 예쁘다를 쓰거든요. 예쁘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형 나타낸다. 선생님 예쁜다 하면은 이게 감이 이상하잖아요. 어떻다 여러분? 형용사나 이다의 경우에는 그냥 기본형 쓰면 돼요. 굳이 니은 붙일 필요 없이 예쁘다 기본형 쓰면 됩니다. 오케이. 죄송해요. 예쁜 선생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이팅. 그렇지. 무슨 말 하는 거지? 아무튼 볼게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봅시다. 지금 영화관에 간다. 이것은 가다에다가 니은을 붙여서 현재형을 나타내고 다 어미 붙인 거죠. 그래서 간다가 된 거고, 역시 어때요? 동사니까, 가다라는 동작이 들어있는 동사니까 니은 붙인 거는 알 수 있고요. 말다, 형용사죠?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말다를 쓰면 돼요. 오케이. 살펴봤고요.
자, 이제 밑에 것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관형사절로 안길 때 일반적으로 역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고요. 형용사와 이다에는 은이나 니은이 쓰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던 일다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 일단은 여러분 책을 수식 못해요. 일단은 책을 수식해주는 관형사형의 기능을 만들고 싶고, 그러면 다가 아니라 어미를 바꿔서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과거는 어때요? 읽은 책 했으면 과거가 됐었죠. 현재형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는 책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어미를 이 는으로 바꾸면 어때요? 이제는 책을 수식해 줄 수 있고 이때의 는은 뭐다? 현재 느낌을 강조해 줘요. 그래서 뭐다?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이면은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주면서 현재 의미까지 더해진다는 거. 봅시다. 그렇지. 형용사와 이다에는 여러분 은을 붙인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일단 밑에 있는 예문으로 해볼까? 여러분 요 예문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회장이 이거에 항상 기본형을 생각해 보시면 돼. 기본형은 여러분 회장 이다가 되겠지. 지금 회장이다라는 걸 가지고 선주를 여러분 말했듯이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관형사형의 기능을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미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이제 다가 아니라 다른 어미를 쓰면 됩니다. 뭘 쓰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 느낌을 내려면 여러분 뭘 쓰면 된다? 이거 쓰면 된다고요. 은을 쓰면 된다. 근데 얘는 받침이 없으니까 의 필요 없이 바로 니은만 붙이면 돼요. 회장인 선주. 회장에다가 선주를 현재형으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형용사가 이다에서 은이 쓴다. 또 바꿀게요. 여러분 또 바꿔봅시다. 또 바꿔볼게요. 아까 그럼 형용사인 제가 잘 쓰는 경우는 예쁘다라고 한번 써볼까요? 예쁘다. 국어세. 또 똑같아. 예쁘다는 국어세도 꾸며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미를 바꿔야지.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은을 쓰면 된다. 근데 이거 받침 없으니까 바로 니은만 붙이면 뭐가 돼? 예쁜 국어쌤. 즉 현재형이 되면서 현재 느낌을 주면서 국어쌤을 꾸며주는 관형사형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동사에는 는을 쓰시면 되시고 형용사나 이다에서는 받침이 없으면 니은,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형을 표현하는 방법 시간부사어 쓰면 되죠. 지금이나 오늘 같은 시간부사어를 넣으면 당연히 현재형 느낌이 강해지게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까지만 하고 싶어요? 아니요. 이렇게까지만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쉬겠습니다. 예. 한번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 때고요. 미래도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엔 어때요? 항상 일단은 머릿속에 내가 말하는 발화시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근데 이건 어때? 발화시보다 더 나중에 사건시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여러분 미래 표현이라고 하죠. 즉 사건 시간, 발화 시간 이후인, 발화 시간보다 사건 시간이 나중에 있는 표현을 여러분 미래 시제라고 하고요. 뭐에 의해서 형성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선어말 어미 개세에 의해서 실현된다. 개세에 의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봐봐. 고쌤이 죽다.
이런 예시를 들어서 미안해. 나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미래형 쓰면 어떻게 돼? 고쌤이 나중에 죽겠다. 지금 뭐가 바뀌었죠?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추가하니까 미래 의미가 생겼죠. 맞습니다, 여러분. 선어말 어미 get을 쓰면은 일단은 미래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이거 미래를 나타낼 때도 쓰지만 또 뭘 나타낼 때도 써요? 무슨 저거가 죽겠다. 가능성을 나타낼 때도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get이 미래 시제 뿐만 아니라 의지나 가능성을 나타낼 때도 쓰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학교 프린트 예문에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항상 생각하시면서 예문을 만들어 주시면서 읽으면 됩니다. get에 의해서 일단은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봐야지. 또 관형사형이 나왔어요. 이제 안 해도 되죠? 원래 명사를 체온을 꾸며줄 수 없는 애를 체온을 꾸며주기 위해서 어미를 바꾸는 거야. 그때 바뀐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었지. 관형사형 어미가 의존 명사 합쳐진 을 것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럼 한번 우리 계속 쓰던 그 일따로 볼까요? 일따를 가지고 책을 꾸며주고 싶어요. 그럼 이 다가 아니라 다른 어미를 활용해야겠지. 근데 우리가 과거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일은책. 현재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인은책. 미래일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 을책을 쓰면 되죠. 그래서 부탁 을을 써서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 쓸 수도 있고 뭐뭐 할 것까지도 붙여서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여러분 학교 예문 한번 볼게요. 내일 영화관에 가겠다. 그렇죠. 기본 영어는 가다였겠죠.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바라시보다 영화관에 가는 사건 시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때?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넣자. 가겠다. 미래 의미가 생긴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예문 볼게요. 그는 오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도착에 지금 뭘 붙였습니까? 원래는 도착하다가 기본형이었을까 아니야. 근데 도착하다고 것을 꾸며주고 싶어서 지금 뭘 했어요? 미래의 의미에 해당하는 다라는 어미를 쓴 게 아니라 리을이라는 어미를 써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도착할 것이라고 역시 미래 시제의 표현이 됐었지. 그래서 뭐다? 여러분 을을 쓸 수도 있고 을 것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형사절로 남길 때는 관형사형 어미인 을이 쓰인다. 위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위에서 을 것이 되겠지만 이 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똑같이 어떻게 돼요? 저녁에 먹을 음식, 먹다를 가지고 음식을 꾸며주고 싶은데 이대로는 못 꾸미니까 다라는 어미를 바꿔요. 근데 미래 느낌까지 넣고 싶어. 먹은 음식, 먹는 음식, 먹을 음식 하면은 미래 의미가 생기지. 그래서 요 을이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 중에서도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 한 번씩 정리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이후의 내용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문들 보고 동작상 많이 나왔구나. 동작상 보고 피동 표현 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한번 가겠습니다.